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테크톡 주제는 암호입니다. 네, 먼저 왜 이런 주제를 정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보안이라는 게 개발자에게 되게 이 애증의 대상일 수가 있어요. 암호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수학적 지식이랑 조금 관계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암호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이는 암호인데도 엄청 많은 그런 로직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아마 개발자들 대부분이 그냥 대충 선택하거나 그냥 이런저런 그냥 가장 유명한 거를 선택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암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먼저 목차를 설명을 드리자면 암호 개념을 잡고 암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암호를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를 분류를 해드리고 분류한 암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나 적용이 되는 예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개념 잡고 넘어갈게요. 암호는 중요한 정보를 읽기 어려운 값으로 변환하여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 네 가지가 암호로 가능한 것들이에요. 기밀성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게 이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볼 수 없는 원본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이고요. 무결성은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가 암호화 데이터를 함부로 변조하거나 할 때 이제 그게 불가능하거나 변조가 된 후에 데이터를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입니다. 인증은 이제 정상적인 암호화 복호화 과정에서 이제 객체의 정체성을 식별해 준 내용이고 부인 방지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보낸 사람이 정보를 보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성질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제가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얻은 인증서에 대한 내용인데 용도를 보면 이제 신분을 증명합니다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신분을 인증서로 증명해 줄 수 있고 해당 인증서를 발급했다는 기관이 나오기 때문에 발급을 해준 정보를 이제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집니다. 네, 암호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든 정보를 숨겨야 한다고 오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암호는 키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알려지더라도 안전해야 한다라는 커코프의 원리 아래에서 설계가 되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암호가 된 후에 암호 문장이나 암호화 되기 전에 평문이 공개되거나 하더라도 키를 유추하지 못하면 충분히 안전한 암호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 왜 암호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서버 구조는 클라이언트와 왓스 DB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죠. 근데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지금은 선으로 연결해 놨는데 실제로는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 물리적 수단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네트워크거든요. 근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려면 이제 클라이언트와 왓스랑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도중도중 이제 거쳐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마다 악인적인 사용자가 이제 접근을 할 그러한 위험성이 있어요. 또 DB가 탈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가 접속 권한이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웹사이트 상에서 DB 내용이 노출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 암호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암호화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수학적인 그런 개념은 다 빼고 설명을 드리자면 암호화는 크게 단방향이랑 양방향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방향은 이제 해시 함수로 보통 구현이 되는데 양방향의 경우에는 이제 대칭키랑 비대칭키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대략적인 구조는 잡힌 거고 대칭키에선 추가적으로 블럭 방식이랑 스트림 방식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단방향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는 가능하지만 복호화는 불가능한 그러한 암호화 방식이에요. 제일 대표적으로 해시 함수가 있죠. 해시 함수에서 보통 MD5나 SHA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키워드만 따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해시고 복호화 불가능하고 굉장히 빠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 안에 넣어서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꾸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뜻하는 거고 이제 복호화 불가능하다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고 복호화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개념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암호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종류는 아까도 말했듯이 MD5와 SHA 정도가 있는데 MD5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안적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이미 많은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고요. 128비트의 변환 결과물이 출력되는 알고리즘이에요. SHA가 가장 많이 쓰이는 암호 알고리즘인데 버전 1, 2, 3 이렇게 있고 이제 눈덩이 효과라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평문에서 조금의 값만 바뀌어도 해시 결과값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암호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HA-1에서는 160비트 해시 값을 사용해요. 해시 값이 길수록 더 견고한 암호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보안적 취약점이 제법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 이후로는 크롬에서 이 암호화 방식을 쓰는 인증서가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크롬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SH2가 제일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SHA 224부터 512비트까지 있고 아마 512라든지 256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파일에 디지털 서명이나 한국 인터넷 뱅킹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도 실제로 이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SHA-1이랑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엄청나게 안전한 알고리즘은 아니고 아마 몇 년 뒤에는 이것도 서서히 사장되지 않을까 싶은 알고리즘입니다. SHA-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아마 알고리즘이 선정을 해서 이제 SHA-3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케카기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우승이 되어서 SHA-3로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단방향 암호화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충돌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평문 두 가지가 동일한 암호화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문제를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사전 공격이라는 공격에도 취약해요. 해커나 악의적 사용자들이 미리 몇 가지 예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해시 결과를 미리 구해 놓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를 제외한 모든 값들은 인터넷에 미리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사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저장을 해 놓는 그래서 많은 사이트에서 알기 어려운 암호로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이러한 이유도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솔트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솔트라는 임의의 문자열을 추가해줘서 암호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 스트레칭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동일한 암호화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저장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안전한 단방향 암호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방향 암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단방향 암호화 말고는 이 양방향 중에서도 공개키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양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은 이제 암호화 복호화가 모두 가능한 암호화 방식을 뜻하거든요. 아까 구조도 부분에서 양방향 부분만 따로 떼온 부분인데 이제 대칭키, 비대칭키가 있고 대칭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럭이랑 스트림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구조에 따른 알고리즘을 나열한 건데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칭키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암호화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이에요. 대칭키 중에서 스트림이랑 블록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우선 두 방법 다 기본적으로 XOR 연산에 기반을 하거든요. XOR 연산은 두 비트끼리 연산을 할 때 두 비트가 다르면 true를 출력하는 그러한 연산 기법이에요. 간단하게 평문을 XOR 연산해서 암호문이 되고 암호문을 다시 XOR 연산을 하면 평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대칭키 암호화 방식인데 스트링과 같은 경우에는 유사 난수를 이제 암호화를 하려는 비트와 동일한 만큼 생성을 해요. 그렇게 생성을 해서 바로 XOR 연산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기 쉽고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 환경에서 자주 이용을 하고요. 실제로 아마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설정하신 분들은 이 관련된 암호화 방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RC2나 PPTP, 웹이나 TKIP 같은 경우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와 반대로 블록 방식은 평문을 블록으로 나누어서 암호화를 진행을 해요. 암호화 복호화 모두 가능하도록 이제 블록 역함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암호화한 방식으로 복호화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페이스탈 방식이랑 SPN 방식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블록 방식에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DES, AES, SEED 이 정도가 있고요. 블록 크기가 클수록 한 번에 많은 암호화를 진행할 수 있고 키 길이가 길수록 회전수가 많을수록 더 안전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됩니다. 네, 페이스탈 방식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 번 암호화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까 단방향 암호에서 말씀드린 키 스트레칭이랑 조금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동일한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계속 반복을 하면 암호문이 나오고 반대로 역함수도 구할 필요 없이 나열된 암호문을 계속 거꾸로 암호화를 진행을 하면 평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반대로 SPN 방식은 평문을 여러 블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블록으로 처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암호화가 가능하고요. S박스와 P박스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보기 어려운 그림일 수도 있는데 S박스에서 암호화를 진행하고 P박스에서 도로 정렬을 해주고요.
다시 S박스에서 암호화를 진행하고 P박스에서 정렬을 진행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암호화 방식이 SPM 방식입니다. 네, AES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대칭 키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비대칭 키는 이제 암호화의 개인적으로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키 두 개가 있고 하나를 공개를 해도 다른 키를 모르면 복화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키 A가 공개되고 키 B가 숨겨져 있다면 두 키 중 어느 걸 사용해도 암호화랑 복화가 가능하거든요. A를 암호화에 사용하면 B가 복화에 사용 가능하고 B를 암호화에 사용하면 A가 복화에 사용이 가능해요. 이는 일방향 함수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맨 아래 공식에 이게 곱셈이 아니라 특정한 로직이에요. fx는 x, y라고 했을 때 x, y가 있으면 그 결과물을 구하기 쉽지만 x나 결과물만 있을 때는 y를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특징이 있을 경우 일방향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트랩도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산대수, 인수분해, 타원 곡선 이런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일방향 함수인데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이제 사용처에 따라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가장 많이 쓰이는 RSA, 일반적인 공개키 방식에서 쓰이고요. 엘가말이나 DSA 같은 방식을 전자서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ECC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도 사용하고 요새는 조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실제로 구글에서 이제 사용하는 암호 방식을 공개를 한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RSA 4096비트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길수록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4096비트 정도면 굉장히 안전한 암호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단방향 암호화 방식인 SHA 384비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SHA1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실제로 보시면 2021년 바로 올해죠. 12월 15일에 바로 만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SHA 사용은 조금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다시금 강조를 드리고요. 이게 인증서를 실제로 보면 크롬 기준으로 위에 자물쇠 버튼 클릭하면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SHA-256으로 암호화되고 RSA로도 암호화가 된 그러한 인증서가 발급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지루한 얘기는 넘어가고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적용을 한다 만다를 떠나서 적용을 안 하면 법에 걸려요. 예, 법으로 이제 개인정보 암호화를 실제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조금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표로 정리한 것도 있거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가이드를 낸 거를 보면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 매체를 통한 송신시,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로 통신을 할 때 암호화를 하라라는 뜻이고요.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일방향 함수로 저장을 해라. 바이오 정보 같은 경우도 저장을 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DMZ나 중간 구간에서 임시값들도 모두 저장을 하라.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좀 기초적인 서버 구조인데 여기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DB에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개인정보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냥 DB에서 암호화를 하면 안 되겠죠? 암호화를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WAS로, WAS에서 DB로 서로 이동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 키를 이제 개방을 할 수 있는 양방향 암호화 방식을 선택을 하면 좋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을 HTTPS 방식이나 TLS 방식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텔넷과 같은 걸로 통신을 하더라도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개 키가 아니라 개인 키 같은 경우 잘 보관을 해주셔야 하고요. GitHub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GitHub 레포에 퍼블릭으로 올리면 모두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꼭 그 프라이빗 레포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로컬 환경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임시값도 저장을 해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임시값이 예를 들자면 캐시 같은 경우나 뭐 통캡 같은 경우 임시로 저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암호화를 하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큰과 관련된 정보인데 JW 토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암호 알고리즘을 명시해 주어야 하고요.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시크릿 키를 입력을 해야 시크릿 키로 이제 암호화 복호화를 진행해야 해요. 공개 키, 개인 키 기반 방식인데 이것도 이러한 키들도 이제 잘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큰 암호화 같은 방식에도 아까 키 보관하듯이 잘 보관을 하면 좋고요. 지금은 굉장히 기본적인 상황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 클라이언트, 와스, DB 구조가 아니라 DB가 여러 개에서 클러스터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DB가 실제로 없는 경우도 있고요. 와스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로 이제 레디스 같은 걸 달아두는 경우도 있고 와스랑 DB가 이제 배천만 뚫려 있는 그런 내부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를 잘 고려를 하셔서 암호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용한 레퍼런스들은 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